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최소한 아프가니스탄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쉬워하면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러시아를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한 해 동안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회는 예전에 러시아 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던 지역에 관한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정치를 총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회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거운 임무지만 열심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열병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회담 관련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그 신문을 보면 많이 접하셔 가지고 정보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천안문 광장 사열이 있었고 그 위에 정상들이 쭉 늘어섰는데, 당연히 한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있었고 그 양옆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김정민이 서 있었죠. 그래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력을 과시했고, 뭐랄까요? 가장 이 행사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내지는 파시즘 진영에게 거뒀던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였는데,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저 서쪽에 나치 독일과 파시즘 이탈리아가 있었다면은, 그 동쪽에는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1945년 8월에 거뒀던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일본과 가장 격렬하게 싸운 나라는 역시 미국이었지만, 미국 못지않게 이 중국에서 1936년 이래로 중국과 일본이 대치해오고 있었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그러면서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과 일본의 대치가 있었고, 그다음 1945년에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 그리고 소련 붉은 군대가 개입해서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일본이 패망을 했고, 동시에 중국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승전국의 대열에 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축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런 행사에는 당연히 중국 그리고 소련을 대체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세 나라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국제 정세가 이 뭐랄까요,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참석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모임이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군국주의 일본에게 거둔 승리를 자축하는 연합국 진영의 모임이었는데, 국제 정세에 따라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지배, 오늘날 미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미국에게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살짝 트위터인가요? 그러니까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살짝 비꼬는 말을 올렸더라고요. "잘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에게 적대하는 러시아와 북한에 공모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드러내 놓고 비판을 하지 않게, 사실은 남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재를 뿌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는데, 좀 심기가 약간 불편한 모습을 살짝 드러내는, 나름대로는 절제된 뭐랄까 비판을 가하는 그런 언사가 있었습니다. 속내는 미국의 어떤 지배 체제에 도전하는 상황이 껄끄러웠을 것이고요. 사실은
러시아도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그 중국도 말을 안 듣고 북한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하나 그 대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럭저럭 그 대처를 할 수 있고 미국이 힘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세 나라가 결속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3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너지라고 하죠. 그 결속력을 통해서 이 세 나라의 어떤 대항력이라고, 미국에 대한 대항하는 힘이 3이 아니라 6이나 9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트럼프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아마 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심기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또 내심으로는 또 한 번 엄청나게 바이든을 구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즉 북한, 러시아, 중국이 결속하는 이 상태에 오게 된 것은 바이든이 완전히 그 망쳐 놓은 상황의 결과다. 그래서 그 덤터기를 아무 연관도 없는 내가 뒤집어 써 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이전에 그 민주당 행정부의 어떤 판단차고, 그다음에 어떤 실수를 더욱더 이제 뭐랄까 욕하면서 뭐랄까요, 자기 뭐 정신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 후 휴전 없이 평화협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대개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서방, 특히 이제 서유럽 진영이 바란 것은 일단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중단하자. 이게 바로 휴전이겠죠. 그래서 전선에 있는 전투를 모두 끝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종전,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끝내자라는 합의를 하겠죠. 그건 바로 종전 협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휴전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 협상으로 나아가는데, 또 젤렌스키도 그거를 요구했죠. 그런데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선이, 그러니까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고 러시아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선의 상황을 보면은 크게 뭐 밀리거나 아니면 전진하지 못하는데 교착 상태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교착 상태는 아니었고요. 엄청나게 러시아가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압박을 우크라이나가 근근히, 그야말로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몸으로 버티는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인계선상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방어력이 작동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이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 조만간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푸틴이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왜 우리가 휴전을 해서 이거 지금 쉽게 말하면 펀치를 얻어맞고 다리가 풀려서 휘청대는 상대방에 쉴 틈을 주면서 내가 왜 저 코너로 가서 상대를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예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그 상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푸틴이 보기에는 예전에 우크라이나나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하는 양보안을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모아서 러시아에게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주었다. 이런 쉽게 말하면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민스크 협정에서 러시아는 상당히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양보하는 태도를 이용해서 서방과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한 번 예전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휴전을 하지 않고 종전을 협상을 가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휴전을 하자는 쪽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측인데, 그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해서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하기보다는 아예 뭐랄까 더 센 측, 즉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는 판단이었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트럼프는 계속 푸틴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의 그 입장을 보면은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밀착될 경우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 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이 뭐랄까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러시아를 적대하기보다는 러시아와의 그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립화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결에서 미국에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버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예.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 회담은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는요. 음 프로파간다를 많이 하죠. 그리고 외교적인 언사를 하는데 이 외교적인 언사라는 것이 항상 겉의 의미하고 속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푸틴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마다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양국 대표가 만나서 전쟁에 관한 협상을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그 젤렌스키에게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숨 넘어가는 상태고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쉬면서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대표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반면에 그 러시아는 물론 이제 숨찬 상태인데 숨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달리는 속도를 줄인다고 하면은 나의 경쟁자에게 도움이 되면 되지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 가지고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그 움직임을 현실로 만들 그 의사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듯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그 외교 실무진이 SNS에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의 요지를 SNS에 올렸는데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문구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푸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승리한다면 수용 가능한 형태의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에 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현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를 볼 때 그분들이 이 해결책을 진심으로 찾아내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외교적 언사의 그 가장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문장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승리한다면 수용 가능한 형태의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에 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생각이 승리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리고 또 수용 가능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수용 가능한 형태, 받아들일 만한 형태라는 것은 누가 수용 가능한 형태일까요? 당연히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형태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자기는 전쟁 종식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쪽을 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터널에 빛이 보인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지날 때는 어두웠는데 저쪽 끝에 입구가 보일 때 환하게 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전 세계와 간담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또 희망을 또 피력한 것인데요. 그다음에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수용 가능한 러시아가 받아들일 만한 형태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무력으로, 즉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으로 더 공격을 해 가지고 완전히 무리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기세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점잖은, 그리고 뭐랄까요,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는 승리하는 쪽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기세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또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게,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은 전쟁을 끝까지 지속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더 피력한 것이죠.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대면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러시아가 밝히고 있는 조건이란 것이 있죠. 즉 그 우크라이나 동부 20%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그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이 있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 안보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가 협상을 벌여서 뭐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 아니면 나토군이, 아니면 서유럽 군대가 평화 유지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발을 디디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그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형태의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실 뭐 당연히 그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출혈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지금 러시아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도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고, 전황도 사실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의 그 뭐랄까요, 무너질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압박의 기세를 늦춘다는 것은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양새를 갖추기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그 노력은 하지 않을 듯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트럼프가 완벽히 막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사실은 푸틴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뭐 절충이라고 할까, 협상이라고 해서 그 유럽 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사실 이 입장은 옛날부터 표명해 왔거든요. 단 나토 가입은 안 된다. 경제 연합체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은 사실은 뭐 문제 삼지 않는데, 군사 동맹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해서 나토군이 모스크바 700km 앞까지 다가오는 상태는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그 물러섬이 없다고 할 수 있죠. 푸틴이 그리고 있는 러우 전쟁의 결말은 어떨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제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방어 태세가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요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드니프로 강으로 동과 서가 사실은 그 거의 반본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광활한 나라 전체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점령하겠다고 하는 판단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러시아의 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다만 그 드니프로강 서쪽 지역 전체 다 점령하면은 최상의 상태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그 드니프로강 동쪽은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이 서쪽은 서방 색채가 강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 드니프로강 서쪽 지역을 점령해봤자 그쪽 정서가 워낙 반 러시아 정서가 있고 서방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통치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너무너무 출혈이 클 거예요. 반면에 드니프로강 동쪽 지역은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러시아 색채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점령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드니프로강 동쪽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을 지속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가 붕괴하는 순간이 온다면 쭉 더 밀고 나가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당연히 키이우고요. 그다음에 그 제2의 도시가 드니프로강 이 서쪽에 있는 하르키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르키우까지 점령을 한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드니프로강 바로 서쪽에 오데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오데사 항구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바다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려 가지고 원래 그 바다로 가는 길이 막힌 나라는 절대로 그 국력을 키울 수가 없군요. 그래서 지금 전황이 유리한 상태 더 압박을 하게 된다면 하르키우 그리고 오데사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가 지금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상태고 그 상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푸틴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었겠죠. 소비에트 연방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전쟁 동안 군인이 1천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것은 뭐 역사상 거의 뭐 전례가 없을 만큼 심한 피해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였고요. 그러면 그 1945 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한 이후 오늘날까지 러시아가 여러 차례 전쟁을 해 왔는데요. 굵직굵직한 전쟁을 따져 보자면 일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10년 동안 펼쳐 오면서 그때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러시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사망 그 군인 전사자 수가 3만 명 내지 4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수치는 3만 명, 4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체첸이라든지 조지아와 전쟁을 치렀었죠. 체첸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는 피해가 크진 않았고요. 조지아와의 그 전쟁은 오히려 그 5일 만에 정광석화처럼 러시아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사자가 없다시피 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이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도 사실은 무혈로 성공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전쟁으로는 역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그 규모가 뭐 3만 명, 4만 명 규모라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넘어서는 전쟁, 그러니까 피해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지금 뭐 양측의 프로파간다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 즉 전사자만 따져봤을 때 전사자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도 밝히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라든지 아니면 서방, 특히 영국 측에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전사 피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승리의 한 방편으로 러시아의 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리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그 뭐 70만 명이 전사했다. 어떤 경우는 또 100만 명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50만 명 이상을 넘어가는 전사자 수는 사실 과장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얼마일까를 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만 명은 넘을 것 같고요. 15만 명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거기 어디 그 중간에 있을 듯한데 이것이 그 뭡니까 뭐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최소한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사실은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피해로 볼 것인가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을 피해다. 또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듯합니다. 러시아가 신규 무기 비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규 무기를 러시아가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뭐 뭐랄까요? 굳이 수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단지 제가 알기로 이 드론이 상당히 그 미래의 전쟁에서 많이 쓰일 텐데, 드론 기술이 의외로 이란이 발달해 있어서 이란과 협력을 통해서 드론을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제를 통해서 러시아의 드론 전력을 더 높이는 어떤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재래식 전력에서 포탄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가 있을 텐데, 이것을 북한을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이 크지만, 이게 그 군비라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군수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주거든요.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게 무기고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게 위탁 생산을, 그러니까 특히나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웃소싱의 파트너로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을 하고요.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이란 측과의 제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면 이것을 최첨단 무기 쪽에 집중 투자해서 그 전력을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무기 체계를 잘 몰라서 뭐 아주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는데, 킨잘인가요?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 그 러시아에서 개발이 됐고, 이것이 엄청나게 서방과 미국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 특화해서 자체 역량을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군사적으로 뭐 밀접하게 아주 긴밀하게 아니면 그 연동돼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또한 뭐 제가 사실은 이 동북아시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하거나 하여튼 뭐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분석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 뭐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이 더 이제 자신감을 얻고 대만을 압박하거나 침공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요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거둔 승리가 자동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침공하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복잡 미묘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은 분석일 수도 있지만 제발 좀 그래 주었으면 하는 어떤 희망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직접 공격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사실 거의 뭐 제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그 자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한반도의 안위가 사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북아시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그 북한에 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정말로 그 뭐 날카로운 분석이라든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좀 긴밀하게 협조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재협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북한도 못 이기려 한채 하면서 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그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저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는 협상에 임해라.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서 너희 북한의 위상도 높이고 항상 미국과 직접적으로 교섭을 해서
어떤 그 제재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부추기긴 할 텐데 그 미국과 북한의 접근의 정도를 어느 만큼 바라고 있는지는 조금 더 그 유심히 앞으로의 그 정보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이런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그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그 참전을 해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에 한정돼서 전투를 벌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받고 그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접히 그 연관되고 있는데 그전에 이 동북아시아의 그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사실은 뭐 수학으로 따지자면 그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변수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단순한 구도여서 위기가 있어도 사실은 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푸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식으로 몸값을 불리고 있고 그전까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북한보다는 대한민국과 더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시도해 왔었는데 최근에 그게 깨졌죠. 그러면서 이 2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 돼서 이 풀기가 정말로 어려졌거든요. 이렇게 그 2차 방정식이 4차, 5차 방정식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지난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행정부의 그 일종의 오판이 작용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 현 행정부와 그 외교 라인이 러시아에게 비록 그 적극적이진 않지만 물밑으로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떤 노선을 잡자고 하고 있는데 의외로 러시아가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꾀를 내서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또 좀 그렇게 되면 좀 사실은 그 앞으로는 더 뭐랄까요 그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일 텐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자면 지난 3년 동안 너무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엉키고 허물어져 가지고 복원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북한과 밀착하는 그 러시아한테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매달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우리가 뭐 그 아둥바둥 대면서 좀 쉽게 말하면 아쉬워하면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항상 그러지만 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요. 러시아의 그 지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러시아의 지분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조금 더 좋게 그 가져가야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했다고 해서 러시아를 싫어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밀어내기보다는 배척하기보다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더 실리적인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드러난 젤렌스키 측근의 거액 송금 의혹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것도 또한 그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좀 깊이 들여다볼 문제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가 원래부터 부패로 유명했거든요.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그 국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조금 제가 역사학자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좀 역사적인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동슬라브인 국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있거든요. 이 세 나라가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비슷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아주 밀착돼 있다는 사실은 뭐 잘 아실 텐데 원래 이 세 나라가 그 소비에트 연방의 주요 핵심 구성 국가였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로 각자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보인 모습이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 와중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올리가르히였죠. 그러니까 약탈적 그 신흥 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체제 전환기의 혼란기를 틈타서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어떤 경우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벌을 형성했고 재벌의 힘이 커져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 권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러시아가 바로 그랬었죠. 우리가 1990년대 옐친 대통령 때 러시아의 올리가르키가 얼만큼 컸었고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올리가르히가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견제되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벨라루스였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이 올리가르히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올리가르히가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컸었는데 이런 올리가르히를 길들이고 견제하고 억누른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도 안 내고 이윤만 추구하면서 국가 권력까지도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올리가르히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3위의 올리가르히를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권력에 순응하는 올리가르히를 남겨두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옐친 정부 때의 난맥상이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국가를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을 막아낸 것이었거든요. 지금 당연히 러시아의 부정부패가 사실은 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아까도 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어떤 그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의 일정한 업적이 있고요.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군대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는데 또한 벨로우소프인가요? 쇼이구 국방장관 이후에 그 민간인 출신의 그 국방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분이 경제 전문가거든요. 경제 전문가가 지금 상당히 면밀하게 러시아 군부의 부정부패를 추적해서 응징을 가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척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닌데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리가르히가 가장 번성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올리가르히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나라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의 경우에 옐친 대통령 때는 그 올리가르히에게 좌지우지된 상황이었다가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올리가르히를 완전히 제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크라이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셴코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약간 뭐 조금은 비꼬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스갯소리로 초콜릿 재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식료품 업계에서 엄청난 돈을 번 우크라이나의 그 포로셴코라고 하는 그 올리가르히가 아예 대통령이 됐어요. 이 올리가르히가 그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재벌이 완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완전히 뒤흔드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올리가르히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 세력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조장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고요. 젤렌스키가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의 어떤 안 좋은 상태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신데렐라처럼 대통령이 됐는데 과연 그 희극인 출신의 전혀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다가 드라마로 그 인기를 얻어서 언급결의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가
아무런 권력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행사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우크라이나는 구조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을 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구조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 그 전쟁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였죠. 미국과 서방의 어마어마한 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왔는데, 부정부패 구조에서 그 돈들이 온전히 전선의 전투력으로 전환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누수가 심해져 가지고 그 중간 관리들이 그것을 많이 빼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1949년에 이 중국에서 장개석 군대와 마오쩌둥 군대가 결국 대결을 하다가 이 장개석 군대가 패망을 했을 때, 이 장개석 군대가 패망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겠죠.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자를 받으면서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그 마오쩌둥 군대를 제압하는 전투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새버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 중국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갔던 것인데, 똑같은 구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정을 아마 그 서방이나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 정도로 허술한 미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전까지는 알면서도 눈 감아 주는 것이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젤렌스키의 부정부패 착복 구조가 드러났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미국이 젤렌스키의 목을 쥐고, 만약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부정부패로 날려버리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공론화되고 여론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입김이나 공작이 작용해서 그전까지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감춰왔던 젤렌스키의 부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젤렌스키의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뭐 그 서방은 아직까지도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젤렌스키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구조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한 서방은 영국, 독일, 프랑스일 텐데, 반면에 미국, 더 정확히는 그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형님 둘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뭐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조무래기가 지금 달라들어 가지고 계속 판을 어그러뜨린다는 상황이 조금 못마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말썽을 부린다면 그것을 억제하거나 아예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네임 체인지를 해 가지고 젤렌스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그 자리에 세울 생각도 하고 있을 텐데, 그 카드가 바로 사실은 이 공작을 통해서 미국이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공작을 통해서 네임 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공작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국가 위신에 큰 손상이 가게 되는데, 저 인물이 너무너무 부패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명분을 내걸면은 상당히 부담감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젤렌스키의 부정부패를 그 지금까지 감춰두고 있다가 까발려서 젤렌스키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젤렌스키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결말이 어렵죠. 일단 전쟁에서 사실은 패배를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패배 직전에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젤렌스키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냐면요. 그러니까 너희 그 우크라이나가, 즉 젤렌스키 당신이 지금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표와 저 나라의 대표가 만난다는 것인데, 한쪽 대표의 권력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면은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뭐 부정투표다 아니면은 그 비민주적인 체제에서 독재 권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푸틴 대통령은 정상적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헌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정권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정권을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난 2년 가까이 해야 될 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비꼬는 의미로 젤렌스키는 좀비 정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정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세운 내가 그렇지 못한 당신과 협상을 벌여서 어떤 결말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은,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젤렌스키 정부가 해놓은 협상이기 때문에 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판을 뒤집어 버리면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따른 선거를 치러서 정당하게 정권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 새로운 정권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러시아의 입장은 상당히 정통론에 입각한 거지긴 하지만 또한 상당히 정교한 외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죽음의 묘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젤렌스키가 만약에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계엄을 해제해야 돼요. 계엄을 해제한 상태에서 전황이 불리한 가운데, 그리고 부정부패 행위가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했을 때 과연 정권이 연장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다시 대통령에 뽑힐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또 잘루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마가 지금 영국에, 해외에 나가 있고요. 잘루지니가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는데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잘루지니를 한순간에 군복을 벗겨가지고 저 멀리 영국으로 보내버린 또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거든요. 젤렌스키의 정적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인데, 또 지난해라고 하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워낙 전황이 불리하고 전쟁에 지쳐서 절반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에 양보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잡혔거든요. 여러 면에서 젤렌스키는 사실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하면은 정권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모든 정치인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권력을 연장하려고 할 텐데, 과연 젤렌스키가 지금 계엄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결정할 것인가 회의적이고요. 또 과연 또 계엄을 또 해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이상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하나 진리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되게 최근에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보면은 항상 국제 관계에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상이나 정의를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던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실리를 강조하던 분들이 왜 하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하면서만큼은 어떤 정의의 문제를 따지고 윤리의 문제를 따지고 이상을 따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다가 많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라도 정의와 윤리와 도덕을 따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예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해에서만큼은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 러시아가 패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각으로 봐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뭐랄까요,
그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뭐 비판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복잡한 성격을 더 잘 뭐랄까 간파하고 승리하는 쪽에 패를 걸었던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성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정말로 복잡 미묘한 배경과 어떤 그 연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패하는 쪽에 그 뭐랄까 패를 걸었던 나라가 사실은 지난 그 윤석열 행정부였거든요. 네, 그 결과를 좀 고스란히 지금 2025년 9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참담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조금이라도 틈을 벌리고 작은 기회라도 이용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야 될 텐데 또 한 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전쟁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지각 변동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 전쟁을 단순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판단을 그르치기 쉬웠던 것이고 그런 측면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역사적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그 앞날이 조금이라도 밝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